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지요.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보도국 김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선거가 딱 2달, 이제 60일 남았습니다. 최근 여야가 후보 간 토론에 온도차를 보이면서 공방만 주고받는 사이에 소셜 미디어와 공중파 방송 같은 기존 미디어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3프로TV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각각 진행한 경제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7일까지 조회수가요 1,000만 회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90여 분간 이어졌는데요. 이 90분이란 시간이 준비가 잘 안 됐거나 잘 모르면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이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회수가 많이 늘었고요. 이 3%를 검색을 하면 나라를 구했다, 이런 연관 문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네거티브나 막말이 난무하는 이번 대선판에서요. 특히나 유권자들이 후보 역량 검증에 목이 말랐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두고 하느냐 마느냐 공방을 벌였는데 네. 결국 두 후보 간의 합의가 안 돼서 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여당은 야당의 공식 선거운동 전이라도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요. 윤석열 후보는 아시는 대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대위를 해체하고 나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토론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을 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기성 언론은 왜 3프로TV처럼 못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법에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를 이 선거운동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전에는 후보자 간 합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지난 대선이요. 탄핵 때문에 갑자기 맞은 대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일 기준 90일 전부터 보면 법정 토론 3번에 후보자 간 협의에 따라서 3번 이렇게 총 6번의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후보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토론이든 법정 토론이든 토론을 무조건 한다고 하는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3프로TV에서 봤듯이 그 내용의 깊이라든지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형식인가 이게 더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3프로TV 같은 경우에요.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보를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유튜브 채널과 달리 객관성, 공정성을 고려를 하고 심의 규정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중파 TV는 유연한 토론이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한 시청자와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조금 틀에서 벗어난 대선 토론 방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외부 그리고 방송국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별로요 한 가지 정책을 나눠서 깊이 있게 토론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가감할 수 없는 이 날것의 토론 득실을 후보자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유불리를 떠나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당의 자세일 것이고 또 한 나라를 이끌려고 나선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조만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토론을 직접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윤 후보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말을 했으니만큼 이제 많은 토론이 벌어질 것은 같은데요. 네. 선거 토론 보면 정말 촘촘하게 규정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고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장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지상파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새해 시작과 함께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도입됐습니다. 이 8,0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 3,000명대로 줄어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방역 패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지만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예, 지난 3일부터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이 됐습니다. 백신 미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의 다중 이용 시설이 제한됐는데요. 오는 10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그동안 제외됐던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포함이 됩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혼자서 이용하는 것조차 지금 원천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미접종이 많은 집단들, 특히 뭐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는 뭐 생필품도 사러 갈 수 없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은 이런 곳이 아니라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은 왜 제외됐냐 이런 반발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요, 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들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뭐 중소형 점포나 편의점은 이용이 가능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없고 종교시설은 대부분 백신 접종자들을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들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학원에 제한을 두려고 했던 방역 패스가 제동이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단체 연합 등이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요.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의 교육, 직업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 백신이 권유될 수 있지만 자기 결정권을 존중돼야 한다. 이러면서 이 백신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학원업계는 반기고 있고요. 특히 자녀들 백신 접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보호자들도 좀 시간을 벌었다 이러면서 안도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요, 교육시설 관련 방역 패스 적용을 전반적인 방역 패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금 오해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가 알려지면서 이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우리도 행정소송에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학계에서는요, 의학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이 조금 의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 전체에 관한 집행 정지 신청권에 대해서도 이 법원이 판단을 할 예정인데요. 이 판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대유행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은 방역 패스라면서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즉각 항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쓰기와 환기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예외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금과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혼란만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도 앞서 지적했듯이 이 과도한 규제라든가 세심하지 못한 규제 같은 것은 조정을 해서 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법리하고 병리는 좀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다면 법원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를 반드시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나이가 어리면 잘못을 하더라도 용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와 문구점 CCTV 화면입니다. 여자아이 2명이 들어와서는요, 이 문구 같은 제품들을 가방이나 우산에 담아 그냥 나가는 화면인데요. 업주가 보름치 영상을 확인했더니 8일을 이렇게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라서 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부모들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이가 어리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지요? 네.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요,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살 아래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 범죄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구에서는요. 13살에서 15살 중학생 3명이 이 식당 업주를 위협하고 식당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또래를 상대로 한 집단 폭력 그리고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할머니에게 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서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촉법 소년 범죄는 절도나 폭력이 많지만 강간, 추행에다가 지난해에는 살인 사건도 8건이나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소년 범죄는 인구 감소로 감소세긴 하지만 이 촉법 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고요. 이 최근 3년간 재범률은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촉법 소년의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케 하고 이 촉법 소년 적용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지만 이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거나 암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유엔은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요, 보호 처분을 강화하고 또 과밀화된 소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청소년 범죄가 가정, 학교, 사회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 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 촉법소년에 관한 분류는요 70년 전에 마련된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이 범죄를 하면서 나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무겁게 안 받아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진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한테 아저씨 어차피 나 처벌 안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년들은 네. 소년처럼은 잘 안 보이거든요. 처벌이 능사는 아닌데 능사가 아닌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거나 확대 신설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부터 좀 살펴보면요.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산모 건강관리사, 그러니까 산후도우미 파견이 시행이 됩니다. 아니면 산후조리원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대구에서는 무상급식이 이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가 돼서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가 7,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대구에서는 대구로 전입한 타 지역 출신 관내 대학교 재학생에게요. 학기별로 20만 원씩 4차례에 걸쳐서 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이 경상북도도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농업 창업을 위한 농지 마련을 위해서 농지 임차료 절반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요즘에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정책도 이 정책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대구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을 해서 지역 화폐 등으로 쓸 수 있는 이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5개 인공 조명 허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바뀌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올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주, 그러니까 개인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40% 적용합니다. 해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이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의 학자금 대출도 이 총 대출액에 집계가 됩니다. 지난해 대출 대란을 일으킨 대출 총량제가 유지되는 한편 한층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이 체감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우리 샴푸나 이런 몸을 씻을 수 있는 어메니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환경부가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대형 호텔 같은 곳을 찾으실 때는 좀 이걸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